그 오셨던 분들 애들이 이제 그냥 우리 동네에서 다니던 애들 있어서 뭐 좀 보고 했었는데 그 오늘 이 자리는 그 양성희 선생님께서 그 수학과를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 사실은 제일 가족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아이잖아, 그죠? 그거는 뭐 망고의 불편에 질리니까 애들 이제 이국단까지 와서 애 키우시면서 제일 걱정되는 애들이 어떻게 클 것인가가 문제인데 안 아프고 크면 정말 좋겠지만 애들이 아픈 게 문제예요. 그럴 때마다 이제 병원 올 때 어떻게 하면은 병원에 가서 진료를 잘 받을 수 있을지 그게 제일 큰 문제인데 저희들이 이제 진료를 할 때 다른 문제는 크게 없는데 그 소통이 안 돼요. 소통이 안 되는 것 때문에 아이가 어떻게 아팠는지 이런 내용을 몰라서 진료가 적절하게 안 될 때도 있고 아이들에게 엄마 저희 어떻게 하세요라고 해도 그게 제대로 전달이 안 될 때도 있어서 좀 안타까울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통역하시는 분들의 시스템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아니면 뭐 요즘은 이렇게도 하더라고요. 뭐 중간에 통역기 놔두고 이제 제가 이야기하고 그분이 다시 이야기해주고 이렇게도 하던데 이제 그거 하기 전에 이제 소아과 청소년과를 아, 제일 잘 쓰려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은 건지에 대해서 제가 전체적인 소아청소년과는 과연 뭐 하는 데고 어떻게 하면 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오늘 준비를 간략하게 해왔습니다.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또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일단 소아청소년과 사용설명서라고 제가 제목을 지었는데요. 일단은 처음에 소아청소년과는 일단 아이들이 아파서 오는 진료, 뭐, 계속 뭐 연락 오면 이렇게 진료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예방접종은 다 아시죠? 아기 때부터 하는 예방접종을 하고 있고, 그거 말고 저희들은 이제 나라에서 해주는 뭐 영유아검진이라고는 프로그램도 육아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그, 저희 나라 애들은 영유아검진을 통해 육아 상담을 할 수 있지만, 그 다른 나라의 외국인 분들의 자제분들한테는 영유아 검진을 해줄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긴 하지만 간단한 육아 상담에 관계되는 거는 뭐 진료할 때라도 궁금한 점들을 가지고 오면 충분히 상담을 그때그때 잠시라도 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데라는 걸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보면은 쟁처음에 이제 진료는 쟁처음에 저희들이 오면 병원에 오면 쟁처음에 애들 안고 하면 어떻게 오셨어요? 이렇게 묻거든요. 병원 온 이유죠. 애가 열이 나거나 뭐 밤새도록 기침을 했는지 콧물이 났는지 뭐 올렸는지 설사를 했는지 뭐 발진이 생긴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이유가 있으는 건 그거를 정확하게 이야기해가 오셔야 되고 그걸 아니면은 뭐 적어서라도 뭐 미리미리 이런 걸 미리미리 적어 오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근데 언제부터 아팠는지도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아침부터 콧물이 난다. 이거 별로 대수롭지 않고 콧물 나면 닦아주면 되죠. 그죠? 그걸 약을 안 먹어도 될 상황인데 애가 콧물 난 지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하면 좀 말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언제부터 아팠는지고 얼마 동안 아팠는지 그거 같은 말이겠죠. 그 열 같은 경우는 뭐 미열이 났는지 보통 저희들이 37도 2부 이상을 열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 7도 2부 정도면 감기에도 흔히 있는 일이에요. 그 정도는 해열제 안 먹여도 돼요. 근데 의미 있는 열이라고 볼 때는 진짜 그 적정 체중 한 38도 이상 열이 날 때를 이야기하는데 그게 언제부터 났고 얼마 만에 났고 그 중간에 해열제도 몇 번 먹었는지 또 해열제도 저희들이 갖고 있는 해열제가 보통 대표적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타이레놀 계열의 아세토아미노펜 계열의 해열제와 브루펜 계열의 이부브루펜 계열의 해열제 두 가지를 보통 일반적으로 쓰는데 그 애가 열이 났을 때 그건 이제 하루 토탈 써야 될 간격과 용량이 있어요. 애가 열난다고 수시로 계속 해열제를 먹이고 또 먹이고 했을 때 잘못하면 저체온증에 빠질 수도 있고 약이라는 것은 모든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약을 함부로 써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오셨을 때 오늘 저녁 애가 39도 열이 났는데 오늘 새벽 6시에 브루펜을 먹이고 왔습니다. 근데 병원에 왔는데 9시 병원에 왔어요. 3시간밖에 안 됐죠. 근데 애는 열이 아직도 38도 5부예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해열제를 또 브루펜을 먹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애가 열이 났을 때 무슨 해열제를 먹였는지도 알아오셔야 되겠죠. 그걸 알아야지 소아과 의사가 그 아이에게 가장 적절하게 안전하게 약을 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수 있으니까 그걸 알아오셔야 된다는 것과 그다음에 뭐 이전에 어떤 약을 먹었는지 하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인데 애가 열이 나는데 그 살다가 보면 하나의 병원 한 병원만 다닐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뭐 계속 다니는 단골병원 이런 병원도 있겠지만 뭐 저녁에 막 갑자기 열이 나서 응급실에 가실 수도 있고 저녁에 열이 나면 아동병원 가실 수도 있고 또 어느 또 뭐 아니면 지방에 놀러 갔다가 다른 지방의 병원을 가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아이가 먹었던 약이 뭔지에 따라서 그 다음 처방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 병원마다의 처방전을 저희들이 프로그램에서 공유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앞에 썼던 약을 뭘 썼는지 저희를 모르거든요. 그러면 그 예를 들면 그냥 단순한 감기약이었을 경우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수도 있지만 아기가 만약에 중염이 있었다든지 해서 항생제를 쓰고 있었던 경우라면 많이 달라집니다.
그랬는데 A라는 항생제를 쓰고 있었는데 중이염이 있었는데 병원에 왔어요. 근데 더 심해졌어요. 얘는 열이 펄펄 나고. 그러면 그 A 항생제가 아닌 다른 항생제를 저희들 처방을 해야 되는데 만약에 원장이 애가 무슨 약을 썼는지 몰라요. 그럼 난 또 A를 처방할 수도 있고 그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럼 얘는 안 넣는 약을 또 쓰고 있는 가능성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항생제를 쓰고 기가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가 봤는데 기가 괜찮아요. 얘 항생제 쓸 필요 없네 하면서 임의로 우리가 끊어버릴 수도 있어요. 근데 항생제 처방을 조금 뒤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충분한 용량을 써주지 않으면 내성의 문제도 생기고 문제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항상 처방전을 이거는 꼭 같이 공유를 해주시기 바라는데 처방제를 들고 다녀라. 그럼 약국 봉투에도 처방제 요즘 다 나와요. 근데 사실은 봉투를 들고 다니는 걸 항상 잊어버리지 않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병원에 오자마자 처방전을 내면 약국 가기 전에 처방전 핸드폰에 찍으세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어느 병원을 가더라도 처방전 핸드폰에 찍어놨다가 그 병원 가서는 우리 애가 이렇게 됐는데 앞에 병원에서 이렇게 먹었습니다라는 걸 원장한테 보여드리면 우리 애가 약을 먹는 데서 문제가 최대한 안 생길 수 있을 거라는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약물 알레르기 하는 건 뭐냐면 우리 애는 타이레놀만 먹으면 발진이 생긴다 이런 애도 있어요. 그럼 걔를 타이레놀 먹으면 큰일 나겠죠. 우리는 근데 타이레놀 흔히 처방하는 그 정보를 그 병원에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애들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특별하게 알레르기가 있거나 문제가 있는 약들은 꼭 기억했다가 병원을 어디를 가더라도 그거부터 먼저 이야기하셔야 되고 그거는 항상 기록하시든지 뭐 지갑 같은 데 따로 적어 다니시든지 그런 게 없은 경우는 괜찮겠죠. 근데 항상 물어는 보지만 되게 바쁘고 할 때는 못 물어보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각자 엄마 아빠가 미리 챙기셔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뭐 특별한 가족력 우리 집 가족력에는 이런 약을 쓰면 안 되는 가족력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그 약을 좀 피해주는 게 맞겠지. 약이라는 거는 꼭 필요할 때 써야 되겠지. 약은 또 곧 독이 되기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애들한테 특히나 약을 쓸 때는 굉장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의사도 중요하지만 오시는 엄마 아빠도 미리미리 알아서 준비를 해가 오셔야지 우리 애가 진료를 잘 받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진료 용량 보기 이야기. 그 다음에 이제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그 내용을 다 듣고 이제 진찰을 합니다. 진찰을 청진도 하고, 귀도 보고, 코도 보고, 목도 보고, 배 아프면 복부까지 다 진찰을 하겠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서는 이제 그 다음번에는 처방을 합니다. 처방을 하는데, 저희들이 이제 저는 개인병원 위주로 뭐 입원하게 되고, 큰 병원, 이런 병원은 또 다른 개념이니까 그까지 이야기하기는 곤란하고, 제일 흔히 다니는 1차 병원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동네 소아과 같은 경우는 보통 아기들이 올 때 증상에 따라 약을 쓰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콧물 나면 콧물약, 기침 나면 기침약, 열 나면 해열제. 배 올리면 토하는 약, 덜 토하는 약, 설사하면 설사약 이렇게 써요. 근데 예를 들면 아까 전에도 했듯이 오늘 아침에 콧물이 한 번 났어요. 코가 쪼록씩 나도 걔를 데리고 병원 올 필요가 있을까요? 안 닦아주면 돼요. 그래도 되는데 증상에 따라 쓰는 경우 왜 쓰느냐 하면 애가 어제 밤새도록 코가 막혀 잠을 못 잤어요. 어제 밤새도록 기침을 해서 잠을 못 잤어요. 애가 너무 힘들죠. 기침을 계속하면 또 근육도 땡기고 배도 아프고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증상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처방을 합니다. 이런 처방은 엄마한테 약을 드리고 먹다가 증상이 없어지면 안 먹어도 되겠죠. 열 났는데 해열제 먹고 열 떨어진다. 그 다음 해열제 또 먹일 필요 없죠. 콧물 났는데 콧물약 먹고 코 안 난다. 더 먹일 필요 없겠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흔히 대증요법이라고 합니다. 증상에 따른 요법을 하는 것이 대부분의 병원에서 제일 많이 하는 요법이고요. 이런 경우는 그냥 간단하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는데 사실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을 자주 다니고 집단생활 하다 보니까 감기가 자주 노출되고 기본 또 알레르기가 있는 애들이 더더욱이 감기가 노출되니까 병원 올 일이 잦아요. 근데 그래도 대부분의 처방은 이런 처방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그거 말고 밑에 보면 항생제를 쓰는 경우라는 게 있는데 이건 뭐냐면 이런 감기를 하다가 보면서 2차 감염이라는 게 생깁니다. 2차 감염이라는 게 뭐냐면 보통 저희들이 감기나 이런 건 대부분 바이러스거든요. 근데 2차 감염이라는 건 이렇게 있다가 세균성 감염, 세균 가는 건 나쁜 균이잖아요. 우리가 항생제를 쓰는 이유가 되겠죠. 세균성 감염이 생기는 대표적인 게 특히 아이들에게 중이염 가는 거는 이 귀 안에 저희들 보잖아요. 귀 볼 때 귀 안에 보면 물이 차서 귀가 빵빵하게 보여요. 밤새도록 애가 귀가 아파서 막 고쳐요. 그런 중이염이 있거나 아니면 부비동염, 뭐 축농증, 부비동염, 뭐 염증성 비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코에 농이 누렇게 이래가 애기 목을 보면 코가 누렇게 나오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도 항체를 쓰겠고 또 청진을 했을 때 폐소리가 안 깨끗하고 폐소리가 그럭그럭거리면서 막 굉장히 가래가 많이 끓는 경우도 그 기관지염이라고 하고 그때도 대부분은 뭐 다는 아니지만 항생제를 씁니다. 그 다음에 또 폐렴
그리고 피부에 염증이 생겨서 벌겋게 돼갖고 뭐 고름이 생긴다든가 하는 피부 봉화직염 등 이런 세균성 감염이 의심될 때는 항생제를 써야 됩니다. 근데 항생제를 써야 되는데 그때는 앞에 대증요법에서는 증상이 없어지면 엄마가 약을 끊어도 괜찮습니다. 약 쓰다가 버려도 돼요. 괜찮지만 두 번째 항생제를 쓰는 경우에서는 그 결론은 엄마 아빠가 내리는 게 아니고 그 의사의 판단에 따라야 돼요. 왜냐하면 충분한 항생제를 충분한 시간 쓰지 않으면 항생제 내성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애들이 계속적으로 낫지 않고 적당하게 나은 상태로 유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항생제를 쓸 때는 의사가 의 지시에 따라서 3일 뒤에 오라면 3일 뒤에 오고 4일 뒤에 오라면 4일 뒤에 오고 끊으라면 끊고 그걸 정확하게 지켜야 되고 아까 전에 말했던 처방전을 들고 다니자는 이유도 이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그 병원이 바뀔 때 그 항생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들을 아까 전에 그 이야기했으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도 임의로 항생제를 끊으면 안 되고 의사의 결정을 따라야 된다는 거. 이게 항상 막 되게 바쁠 때 선생님들이 이야기하는 거 오세요. 뭐 괜찮습니다. 안 오셔도 됩니다. 이걸 잘 귀에 들으셔야 돼요. 실컷 아빠한테 중이염이라고 설명 막 해갖고 3일 뒤에 꼭 오세요라고 이야기했는데 3일 뒤에 엄마가 일주일 뒤에 나타나 왜 안 오셨어도 아빠 아무 말도 안 하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대부분 잘 안 새겨 들으세요. 병원 가서는 의사가 하는 한마디 한마디 되게 열심히 잘 들으셔야 됩니다. 그 말이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인데, 예방접종은 다행히 외국인 등록번호가 있으면 꼭 미등록 이주민이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보건소에 가면 등록번호를 받아오면은 대한민국 어떤 병원에서도 국가 예방접종을 하는 병원에서는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예방접종은 다 무료로 접종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그 등록번호를 안 들고 와서 다시 또 가게 되는 경우가 있던데 그걸 충분히 말씀드려줘서 미리 그 등록번호를 들고 오게 되면은 다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 그거는 예 경우에 등록되신 분들은 뭐 다 임시번호를 다 발생해 주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래갖고 이제 저희들이 보면 항상 이렇게 예방접종 하러 오면은 할 때마다 국가 예방 질병관리 통합 시스템에 저희들이 항상 기록을 합니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돼요. 그러니까 아이들 기록지를 나중에 엄마 아빠는 예방접종 도우미 사이트를 들어가 보면은 다 접종 이력이 다 뜨거든요. 그래서 요즘은 사실 그러다가 보니까 아기 수첩을 안 들고 다니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사실 이 나라에 와서 아기를 놓으신 경우도 있지만 다른 외국에서 아기를 낳아서 데리고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얼마 전에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그러면 그 나라에서도 예방접종을 해가온 게 있겠죠, 일부가. 그럼 그 수첩을 가지고 오지 않으면 이 아이가 어떤 예방접종을 했는지를 몰라요. 그러면 예방접종이 빠지기도 하고 아니면 중복되기도 하면 아기한테 곤란한 상황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 나라의 그 전에 고국에서 있었던 접종 수첩도 꼭 갖고 오시고 이후에도 지금 예방접종이 보면 이런 예방접종 수첩이라는 게 있죠. 이런 것들을 보통 산모수첩 이런 데서 다 주거든요. 이거를 항상 들고 다니시면서 병원에 가면은 이제 예방접종 하고 나면 저희들이 디지털 인터넷에도 올리기도 하지만 여기 다 기록을 해주고 도장을 찍어줍니다. 근데 이 아날로그적인 예방접종 수첩은 꼭 들고 다니셔야 돼요. 왜냐하면 병원을 한 병원만 다닐 수 있는 게 아니고 다니다 보면 A 병원, B 병원 다닐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저희들도 사람인지라 등록은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등록을 하는데 등록이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클릭을 했는데 클릭이 안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시스템 에러도 있고 병원이 너무 바빠갖고 한꺼번에 등록하려고 하다 종이가 2장 넘어가면 한 장이 빠질 수도 있어요. 그건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랬는데 그래놓고 B병원에 갔는데 B병원에서는 A병원에서 했는 예방적인 걸 모르고 또 하는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아이만 손해이기 때문에 항상 이 아날로그적인 예방접종 아기 수첩은 꼭 들고 다니시면서 두 개를 비교해서 여기 등록된데 이러면 찾아보고 연락해보고 다시 교정을 하면 되거든요. 그렇게 하시고 만약에 고국에서 갖고 오셨던 예방접종 수첩이 있으시면 그걸 보고서 하면은 그걸 다 등록을 해줍니다. 그 사이트에 등록해주고 하니까 그걸 하고 아니면은 그거를 한 장 뽑아서 우리나라 걸로 바꿔서 갖고 계셔도 되고 하니까 아기 수첩 꼭 들고 다니시라는 이야기고 예방접종 하고 나면 항상 또 막 너무 급하셔갖고 막 집에 가는 게 바쁘셔가 아이 들고 막 나가시는데 며칠 전에 독감 예방접종을 했는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애가 있었어요. 그래 15분 있다가 가라 하는데 지가 꼭 가겠다고 뻐덕뻐덕 우기는 걸 엄마가 조금만 있다 가자 하다가 앉아있다가 10분 만에 기절했어요. 갑자기 그래가 수액 놓고 했는데 그런 부작용이 생겨요. 예방접종. 그거하고 뭐 수액 맞고 다 좋아졌는데 충분히 가능하고 주사 맞자마자 갑자기 주사에 대한 통증에 대한 쇼크가 일어나기도 하고 가능하게 왜 15분에 30분을 이야기하냐면 급성 부작용의 가능성은 그 안에 볼 수 있어요.
그거를 보고 가다가 문제가 생기면 답을 할 수 없지만 병원에 생긴 문제들은 다 해결할 수 있겠죠. 병원에서는 모든 그 응급한 상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15분, 30분 동안 있으라 하면 꼭 있다가 가야 된다. 그거를 바쁘다고 괜찮다고 갔다가는 사고 나고 나면 내 아이만 손해다. 큰일 나니까. 그리고 병원에서 경과 관찰해야 되고 이상 반응 뭐 이런 게 있는가는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예방접종하고 나면 하루 이틀 연락하는 거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사 후 1시간 후면은 가벼운 목욕 가능하고요. 그리고 주사 부위는 요즘 막 이렇게 문지르지는 않고 가볍게 한 10초 정도 눌러주면 된다고 돼 있어요. 뭐 그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육아 상담. 육아 상담을 사실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해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 조금 안타깝지만 육아 상담의 기본은 우리나라는 어디 나가나 세계적으로 다 똑같으면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데 그래야지만 아이들이 나중에 잘 클 수 있는 요건이 되기 때문에 잘 먹고 잘 놀고 잘 자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저희들이 이야기해 주는데 사실 우리 애가 잘 크고 있는지가 궁금하잖아요. 키가 잘 크는지 몸무게가 잘 느는지 궁금하면 여기 보면은 그 질병관리청에 보면 이런 성장 도표가 인터넷 들어가면 있어요. 여기서 키하고 몸무게하고 생일을 딱 넣어가 딱 오늘 날짜를 딱 치면은 여기서 키 몸무게 그 키와 몸무게의 백분율이 딱 나옵니다. 그래요. BMI라는 그 체질량 지수까지 딱 나와서 우리 아이가 50%가 중심인데 50%보다 큰지 작은지 그리고 5% 미만이면은 미달인지 아니면 95% 이상이라서 비만인지 85% 이상이라서 과체중인지가 다 나오기 때문에 한 번씩 애 키하고 몸무게에 대해서 넣어갖고 보시면 우리 아이 성장 상태를 직접 집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수면. 요가 상담에 대한 기본 몇 가지만 그냥 짚어드릴 테니까, 뭐 그런 걸 병원에 와서 물으실 수도 있지만, 일단 아이들을 키우실 때 제일 중요한 건 자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만약에 누가 저한테 육아 상담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그러니까 아이들 육아에서 한 게 중요한 거 딱 하나만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저는 9시 재우세요. 막 할 겁니다. 다 필요 없고 잠만 9시 재우세요. 그 다음에 이야기합시다. 하나만. 왜냐하면 수면의 시간을 그러니까 자는 거, 먹는 거, 공부를 배우는 건 애들이에요. 맞죠? 애가 먹고 애가 자고 애가 배워야 되는데 부모가 먹이지도 재우지도 가르치지도 못하겠죠. 근데 일정한 습관의 틀을 만드는 건 엄마 아빠의 몫입니다. 근데 9시 자야 되는 이유는 9시 잠이 들면 아이들은 보통 깊은 숙면에 들어가는 시간이 1시간 정도 걸려요. 그러면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대충 성장 호르몬이 최고로 분비됩니다. 그때 키가 제일 잘 클 수 있는 시간이 그 시간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9시 재워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9시 자는데 텔레비 틀어놓고 있으면 못 자겠죠. 그러면 9시에는 수면할 수 있는 거를 소등하고 자야 된다는 걸 선언하는 거는 엄마 아빠 일이라는 거죠. 부모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고 뭐 애들이 당연히 9시 자는 것이 몸에 배일 수 있게 그냥 교육을 시키라는 거고 조금 커서 한 뭐 초등학교 중학년 넘어가면 공부하느라고 바빠도 늦어도 10시까지는 잠을 자야 된다. 이게 성장 호르몬 분비에 굉장히 중요해요. 실질적으로 성장 호르몬이 지금 다 성인들이시잖아요. 저는 제 피 검사를 해서 성장 호르몬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갖고 보면 저는 성장 호르몬이 제 나이에 240까지 정상인데 제가 보통 270씩 나와요. 제가 잘 자거든요. 일찍 자니까.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또 막 바빠갖고 좀 놀고도 싶고요. 12시 넘어서 안 잔 지 한 2달을 안 자니까 딱 검사를 하니까 180까지 떨어져요. 근데 또 자게 되면 또 한 4, 50이 올라가요. 그 어른한테 성장 호르몬은 노화 방지, 멘탈 관리, 피부 미용 다 굉장히 중요한데 아이들한테서는 성장이 되게 중요하죠. 그만큼 수면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밤에 잘 때는 안 깨고 밤새 잘 자야 되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아주 어린 애기들이 중간에 자주 깰 때마다 안아주고 업어주고 자꾸 손대지 마시고 애가 중간에 자, 낮에 아기들이 되게 어린 애들도 있을 거잖아요. 아기들이 있을 때 그 아기들이 막 아프면은 빨리 병원 와야 되고 배고프면 밥 줘야 되고 뭐 기저귀 축축하면 빨리 갈아줘야 되지만 애들 버릇들인다고 안 안아주고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건 빨리빨리 반응해주는 부모가 더 좋은 부모예요. 근데 잠만은 등 대고 자야 됩니다. 등을 땅에 대고 자는 것이 몸에 배어야지만 아이들 성장에도 도움이 되고 그거는 가르쳐야 돼요. 잘 때 자꾸만 깬다고 자꾸만 안아주고 업어주고 뭐 추스리기 하기 싫으면 애들 밤새도 잠을 못 자요. 그게 계속 악순환이 거듭되면 밤에 엄마는 엄마대로 괴롭고 애는 애대로 괴로워요. 밤에 잘 때는 중간에 웬만하면 개입을 하지 말라는 그 정도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식사. 자는 거 말고 제일 중요한 것도 그 다음에 먹는 거. 먹는 거는 일단은 아침에는 7시에 깨워서 아까 전에 자고 먹는 건 애들이라 그랬죠. 그러면 7시에 그 애기 엄마는 몇 시에 아침 먹이세요? 그래요? 예. 8시 학교 가니까 한 7시 40분 정도에 먹죠, 그죠? 그래서 제가 7시에는 보통 아이들이 일어나는 시간에 맞춰서 아이들 밥을 먹이는 게 아니라
우리 아이가 우리 집 아침 식탁에 참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7시에 먹여야 될 이유가 뭐냐면 일어나서 2시간이 지나야지 수면이 제일 각성이 돼서 머리가 제일 똘방똘방해져요. 학교 수업 9시에 시작하죠. 그럼 7시에 눈 뜨고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7시에 일어나서 양치질 하자마자 식탁에 앉는 것을 습관화시키는 거예요. 양치질하고 식탁에 앉는 게 무슨 문제가 돼? 고등학교까지 밥은 당연히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것만 애들 머리에 막아주면은 나중에 공부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면 식탁에 앉혀서 애 혼자 밥을 먹이는 게 아니라 엄마 아빠가 그 시간에 있는 사람이라 아빠가 새벽에 나가면 어쩔 수 없지만 뭐 새벽에 나가는 아빠라도 주말에 계시면 그 시간에 참석하시라는 거예요. 7시 식탁에 앉아서 아이와 엄마와 아빠가 식탁에 앉아서 30분만 식사를 할 수 있으면은 그 시간에 영양학적인 문제도 해결될 거고 가족의 화합도 해결될 거고 그때 아이한테 오늘 하루에 에너지도 줄 수 있습니다. 그것만 해도 제가 학원 3개 빼도 된다고 이야기할 만큼 굉장히 중요한 가치니까 9시에 재우고 7시에 식탁에 앉아서 30분만 식사시켜라. 그 내용이 옆에 밥상머리 작은 기적이니까 우리말 잘 읽으실 수 있는 분들은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것만 읽으셔도 아마 기적이 일어날 거 저는 믿습니다. 저는 이거 좀 대한민국에 우째도 해보려고 노력하는데 참 쉽지가 않네요. 그래서 어린이집 가면 또 참 여기서 이제 어린이집 보내시잖아요. 어린이집 가면 대부분 죽을 한 9시쯤 돼가 죽 주거든. 10시 근처에. 죽을 주면은 이제 어린이집에 죽 주니까 우리 아침 안 먹이셔도 됩니다.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그 어린이집 죽이 아이들 아침 식사를 망치거든요. 아침에 7시에 그 아침 굶겨갖고 10시에 죽 먹이고 또 12시쯤 되면 또 뭐 밥을 줘요. 그럼 입 짧은 애들은 그걸 또 안 먹어야. 그럼 오후 서너 시 되면 또 간식을 달달한 걸 줘야. 그거 먹고 나면 저녁을 또 안 먹어야. 아가 하루 종일 탄수화물이나 과자만 먹다 하루를 다 보내요. 클 수가 없겠죠. 그러면 그 모든 것의 시작은 아침에 밥을 먹이는데 먹여야 되는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단백질이 들어간 식사가 꼭 돼야 되겠죠. 뭐 계란이 들어가든 두부가 들어가든 고기가 들어가든 생선이 들어가든. 그래서 아침 식사를 시키고 어린이집에서는 죽 대신에 우리 애는 우유 한 병 먹여주세요. 이 정도의 이야기로 마무리하면 되게 그 아이들 식사도 넘어갈 겁니다. 그리고 점심 잘 먹게 해주시고 간식도 너무 달지 않게. 우리 애들이 실제적으로 우리 애나 나무애나 온 동네 요즘 세상에 어른들이 너무 단 걸 너무 많이 먹어요. 그래서 애들도 간식도 너무 단 거를 많이 먹어요. 그 요즘은 소금보다 위험한 설탕이라고 이야기할 만큼 설탕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데 심지어는 과일도 단 거 너무 많이 먹이지 말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중에 과일을 꼭 먹이고 싶으시면 오후 한 서너 시 간식 때 조금만 먹이시라는 거죠. 그리고 잠은 자기 전에 저녁에 늦게 먹이지 마시고 늦게 먹고 잔뜩 먹고 온 상태에서 자게 되면 돌전의 아이들은 아기가 작기 때문에 저녁에 우유를 먹고 자죠. 돌이 지나면은 그래서 이제 어른 영아식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자기 2시간 전, 최소 3시간 전이면 좋고 최소 2시간 전에는 공복 상태가 돼야지 성장 호르몬도 분비되고 위도 쉬고 자는 동안에 장도 쉬고 간도 쉬어요. 그래야지 건강한 삶이 되는데 그때 막 온갖 걸 다 먹고 속이 저녁 늦게 먹고 자면 속 이제 우리도 속 아침에는 속 안 좋죠. 똑같아 애들도. 그러니까 자기 전에 야식은 어릴 때부터 조심하시라는 이야기. 그리고 잘 노는 거는 많이 뛰고 많이 올리고 뛰놀아야 될 거니까 뭐 항상 뛰노는 게 중요합니다. 책보다 노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미디어 노출. 이거는 뭐 제가 꼭 이야기해 주는 것 중에 하나인데 아이들 키우실 때 나서부터 두 돌까지는 뇌가 엄청나게 발달될 때이기 때문에 심지어는 칼라 사진 인화해 있는 것도 보여주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려면은 핸드폰 안 되겠죠. 당연히 TV도 안 되겠죠. 그러면은 그때는 그게 뭐냐면 애들이 내가 나서 눈도 못 뜨던 애가 두 돌 되면 뛰댕기고 온갖 말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 뭐 말도 하고 뭐 엄마 밥 줘를 하잖아요. 그때까지 뇌가 발달되는 게 엄청나게 발달이 되기 때문에 그 시기에 아이들한테 주는 이 강력한 미디어에 대한 자극들 자체가 뇌 발달의 섬세함을 다 무너뜨립니다. 심한 경우는 계속 TV만 보고 있는 애들은 머리가 톡톡 튀는 반응이면 팝콘 브레인이 된답니다. 이렇게 톡톡 튀는 반응 빼고 남은 다 걸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학습도 안 되겠고 애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심각한 경우는 애들 뇌발달 장애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두 돌 밑으로는 칼라 사진이나 이런 것도 안 준다 하니 어떤 건지 대충 아시겠고 두 돌이 지나고 나서는 지가 꼭 원하면 TV나 컴퓨터는 1시간 정도 보여줘도 된다. 그 대신에 핸드폰, 태블릿, PC는 보여주지 마라. 왜냐하면 핸드폰, 태블릿, PC는 어떤 개념이냐 몸에 항상 지니고 다녀요. 요즘 어른들도 사실 핸드폰 양도 같으면 뭐 호흡과 같은 존재, 뭐 살과 같은 존재, 공기와 같은 존재잖아요. 애들이 거기서 습관화돼 버리면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렇다면은 TV나 컴퓨터는 내 몸이 갈 때는 보지만 내 몸 빠지면 못 보겠죠. 그렇게라도 조절해 주는 게 맞고 볼 때는 집중해서 돌아다니면 끈다. 요 정도만 해주시면 미디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될 거고 마지막 안전교육은 승용차 카시트 꼭 태우셔야 되겠죠.
두 돌까지는 안전교육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두 돌까지는 뒤보기, 앞보기 하지 마시고 뒤보기 하시고 이후에는 앞보기 가능한데 그래도 될 수 있으면 늦게까지 뒤보기로 끝까지 뒤보기 해주시고 주니어 시트 바꾼 다음에도 최대한 늦게까지 라고 키 145는 돼야 어른급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안전에 관계되는 거는 꼭 신경 써주셔야 된다는 거고 뭐 요 정도고 이제 사실 제가 블로그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뭐 이런저런 고질고질한 이야기들이 왜 그 어린이집에서 밥을 먹여야 되는 그 죽을 먹이지 말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전부 적어놨는 게 있으니까 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들어가서 보셔도 됩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전교육에 네. 많이 색깔 단속이라고 하고 있는데 기본기가 뭐예요? 뒤보기가 뭐냐면 그 카시트를 운전자 방향 쪽으로 보는 게 아니라 뒤집어서 뒤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등받이가 애를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덜 치고 나가요. 근데 앞보기를 했을 때는 이 끝